2025 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희망이 가득한 새해. 연말에 돌아볼 때 가슴 훈훈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2025년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또 무항공항 여객기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모든 상황이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46권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창가를 읽고 왔습니다. 연말 연시를 저는 전쟁 이야기를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새해를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산뜻하게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연말에 감기로 자리 보존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전쟁 얘기 별로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요즘 워낙 시국이 시국인지라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이고 거기 북한 병사가 파병되어 더 안타까움을 일으키고 있죠. 국내적으로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된 정당 싸움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책에서까지 머리 아픈 일을 마주하는 게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정초예요. 하지만 순서상 저는 이 작품을 거쳐가야만 했고 포착하게 된 여러 유용한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문학은 심미적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정치, 역사, 문화 등등등을 배우는 효과적인 통로임이 분명합니다. 조지 오웰은 1903년에 태어나서 1950년 폐결핵으로 47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지난 동물농장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 작품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인도와 버마에서 대영제국 경찰로 5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요. 바로 이때 권위에 대한 증오를 갖게 되었고 노동자 계급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1936년 12월 말 내전 중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간 조지 오웰은 관련 기사나 쓸까 했다가 통일노동자당 의용군으로 자원 입대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혁명적 분위기에 감동해서 같이 싸우고자 했던 거죠. 1937년 1월부터 5월까지 아라곤 전선에 배치됐고요. 5월에 바르셀로나로 휴가를 나왔다가 하필 그때 공화파 내부 문제로 일어난 시가전을 직접 겪게 되었습니다. 다시 전선으로 복귀했지만 열흘 정도 후에 목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어요. 그리고 6월 15에서 16일 소속됐던 통일노동자당이 불법단체로 선언되었는데 감옥에 갈 위험 속에 간신히 스페인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책은 도대체 어떻게 리뷰해야 할까? 저는 다음 3개의 번호로 개요를 잡아봤습니다. 이 책이 문학인지에 대한 문제, 압축적으로 보는 스페인 내전의 구도와 경과, 이 책을 읽으며 생각했던 것들. 이 중 두 번째 포인트의 경우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할까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처음 한 장을 읽고 저는 이 책에 마음을 놓고 있었거든요. 어떤 이탈리아 의용병을 묘사하는데 바로 몰입이 되는 거예요. 역시 조지 오웰. 그런데 이후에 책장에 잘 넘어가지 않았던 게 제가 스페인 내전과 관련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구도죠. 누가 누구와 싸우는가, 왜 싸우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넘기고 바로 핵심인 3번 포인트로 가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상황을 좀 이해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민음사 전집에도 포함되어 있는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도 바로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무엇보다 단순히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장이 되면서 이어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의 리허설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학의 정의를 보니까 좁은 범위로 정의하는 것도 있고 넓은 범위로 정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좁은 범위라 함은 시, 소설, 희곡, 수필로 분류되는 글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넓은 범위로는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전부를 문학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넓은 범위로 보아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2015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책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꽤 두꺼운 책인데 그 당시 바로 읽었었어요. 제가 전쟁 이야기를 싫어하지 않는다니까요.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 약 200여 명의 목소리가 담긴 책인데요. 다큐멘터리 산문 형식이라 그랬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카탈로니아 찬가보다 더 문학에서 멀어 보이잖아요. 동물농장 책 뒤에 보면 나는 왜 쓰는가라는 조지 오웰의 에세이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작가는 카탈로니아 찬가를 정치적 소설이라고 했어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형식을 존중하면서 쓴 글이라고요. 또 자신의 문학적 본능들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했다고도 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작가가 일부러 가상의 인물이나 허구의 사건을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계산된 의도하에서 표현한 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렵게 파악했지만 제가 이해한 것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스페인은 원래 왕정이었죠.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제국주의 시대 열강, 그 스페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 세력을 잃어갔고 알폰소 13세라는 국왕의 실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1931년 전국 총선거에서 반국왕파가 승리하면서 국왕은 망명을 가고 스페인은 제2공화정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일어난 개혁의 과정에서 좌파와 우파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좌파가 노동자,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우파는 자본가, 군부, 성직자, 다시 말해 가톨릭교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왔다 갔다 정부 실권을 장악하다가 1936년 2월 좌파 사회주의 연합이 인민전선 정부, 공화파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7월 프랑코 장군이 지휘하는 우파, 즉 반란군이 내전을 일으키면서 약 3년에 걸친 스페인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파 반란군은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불간섭의 입장이었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 좌파 정부를 지키려는 이들이 의용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조지 오웰도 바로 영국인 의용군으로 자원 입대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공화파 정부 측에서 처음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등한 사회,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혁명적 사회를 꿈꾸는 이들이었습니다. 조지 오웰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참전한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평등한 사회의 이상, 반파시즘적 이상을 같이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우 순수한 의도였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이상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 지역이 바로 카탈로니아였습니다. 카탈로니아는 이베리아 반도 북동부에 있는 광역 자치주로 포함된 4개의 주 가운데 주도가 바르셀로나입니다. 조지 오웰이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던 1936년 당시 이곳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세력은 무정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주 평등해 보이고 혁명적 분위기로 가득했죠. 이 책의 제목 카탈로니아 찬가는 엄밀히 말하면 변질되기 전, 바로 그런 평등한 분위기였던 카탈로니아에 대한 찬가인 것입니다. 변질되었다고요? 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좌파 정부 쪽 세 그룹의 이름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통일사회당, 통일노동자당, 무정부주의자, 전국노동자연맹 그룹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조지 오웰은 이 세 그룹 중 통일노동자당 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유라면 영국 독립노동자당에서 제공한 신분증을 들고 바르셀로나에 도착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정당 정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니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공화파에 무기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탈린의 공산주의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 강력한 중앙정부, 통일된 지휘체계, 국가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었죠. 일단 신식 무기를 지원받고 파시즘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하니 공화파는 소련 공산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어떻게 변해갔는가? 공산주의와 연합한 통일사회당이 노동자 혁명을 강조하는 통일노동자당과 무정부주의자들의 연맹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난의 정도를 넘어 위장한 파시스트니 간첩이니 하면서 불법 정당으로 낙인 찍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5월 바르셀로나 시가전이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조지 오웰은 감옥에 갈 위험 속에서 가까스로 스페인을 빠져나왔습니다. 조지 오웰이 이 책을 낸 1938년만 해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조지 오웰은 국제적 차원에서 파시즘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좌파 정부가 전쟁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긴다 해도 노동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39년 1월
우파 프랑코군이 바르셀로나를 점령하였고 2월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프랑코 정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스페인의 파시즘 정권이 들어서게 된 과정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들 참 많은데요. 크게 6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이 책과 열심히 씨름한 끝에 얻은 전리품 같은 것이랄까요? 첫째는 작가의 특별한 경험은 너무나 소중하다입니다. 조지 오웰이 이 책에서 그랬습니다. 자신은 전쟁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다고요. 네, 이런 경험은 정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또 지금까지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그것을 글로 남긴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조지 오웰은 꽤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있는데도 그것도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했고요. 전선에 있을 때도 적의 요새를 공격한다든지 실종자 수색을 위한 자원병을 모집할 때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죠. 그는 전쟁을 특유의 냄새로 기억합니다. 배설물과 음식 썩는 냄새 같은 거요. 또 목에 총알을 맞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총에 맞았을 때의 그 느낌을 우리는 조지 오웰의 표현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조지 오웰은 정말 이 책을 쓰도록 운명지어졌던 걸까요? 잠깐 휴가를 나갔을 때 왜 하필 바르셀로나 시가전 한복판에 있게 되냔 말이죠. 작가들이 겪는 특별한 경험은 정말 작가 고유의 문학 세계를 형성하는데 운명적인 역할을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순수성을 잃는다입니다. 대표적으로 부패한 권력하면 소련 마르크스주의가 스탈린 독재로 흐른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상적인 목표로 생겨난 것이라도 일단 그 안에서 권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각종 특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지도층은 보수성을 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한다는 명목과 관련될 텐데요. 물론 그런 것이 없으면 조직을 유지하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확실히 처음의 순수성은 잃게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잃을 게 없는 평구성원들의 행동력이 무서운 겁니다. 스페인 내전이 처음 시작됐을 때 노동자 연맹들 안에서도 지도층은 망설이고 있었고 거리로 뛰어나간 것은 일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왜 촛불의 힘이 무섭다고 하는지 오늘날의 정당 정치를 생각하면서도 깨닫게 된 바가 많았습니다. 셋째, 일상의 욕구는 매우 강하다입니다. 전쟁터 하면 어떤 장면이 연상되세요? 극한의 공포와 불안, 치밀한 전술과 목숨을 건 전투, 뭐 이런 것 아닌가요? 조지 오웰이 묘사하는 전선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코미디에 가까워 보입니다. 적은 코빼기도 보기 힘들고 총이든 폭탄이든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적의 폭탄이 좀 제대로 떨어지길 바라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선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참호 속에서 추위, 배고픔, 수면 부족, 권태, 피로와 싸우는 게 전쟁이었답니다. 전투를 기다리게 될 정도의 긴 교착 상태, 담배를 피우지 못한 고통의 시간. 전쟁은 그래서 참 인생의 축소판 같이 느껴집니다. 인생에서도 다이나믹하고 중요한 순간들은 그리 많지 않죠. 그 순간들을 기다리며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상의 욕구들은 참으로 다양하면서도 강한 것 같습니다. 넷째, 전쟁의 양상은 끊임없이 변한다입니다. 물론 극적인 전술의 변화나 우연의 요소, 외부의 도움 등에 따라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적이 누구인가? 아닐까요? 바로 그 적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전쟁의 양상도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정치,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인 거죠. 조지 오웰이 처음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는 옳고 그른 것이 아름다울 정도로 명쾌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당 정치에 소름 끼치는 측면을 알게 되면서 전쟁 구도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지 오웰은 정당 정치의 민낯을 보는 것이 오물구덩이로 뛰어드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내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동지가 간첩으로 변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와, 그 복잡한 역학관계들. 어느 전쟁이든 가장 치명적이고 아픈 것은 같은 진영 안에서의 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팀킬이라고 하죠. 다섯째, 낙관적 이상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책의 제목은 카탈로니아 창가입니다. 작가가 처음 바르셀로나에 왔을 때 보았던 평등한 분위기의 카탈로니아에 대한 창가인 거죠. 거지도 없고 팁도 없고 아첨도 없는 사회. 작가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시적이고 겉으로만 드러난 모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요. 평등한 사회, 참 좋은 말로 들리지만 저는 그러한 이상이 참 순진하고 추상적이고 낙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과 견제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정말 소중한 가치일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플랜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략 없이 열심만 있으면 망합니다. 마지막 6째는 객관적 사실,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입니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뉴스에 나온 것들은 다 사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건 참 씁쓸한 일입니다. 조지 오웰은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왜곡된 기사를 쏟아냈는지 강하게 비판합니다. 진영에 따른 선전물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또 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제약도 있었지만 고의로 왜곡된 기사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시야에 따라 어느 입장에 서 있는지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또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이 글은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하고 평등한 민주국가를 꿈꾸는 작가의 글입니다. 나와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글을 읽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는데 글을 읽다 보니 그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답은 조지 오웰의 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역시 당파적 태도에 치우쳐 왜곡됐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단, 스페인 전쟁을 다룬 다른 책을 읽을 때도 똑같이 조심하라. 제가 첫 장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거기 묘사된 이탈리아 의용병을 만나고 싶습니다.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는 프랑코 군대를 지원했지만 이렇게 개인 의용군으로 노동자들을 위해 자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스물 대여섯으로 보인 남자라고 하는데요. 친구를 위해서라면 살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내던질 얼굴. 정직함과 잔인함이 공존하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그처럼 보자마자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었대요. 보자마자 영혼이 밀착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저를 바로 몰입시킨 묘사, 그 얼굴, 저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전쟁은 개개인에게 무력감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복잡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개인의 힘이 미약하게 느껴지니까요. 노동자들은 순수하게 거리로 뛰쳐나갔지만 조직화된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지 오웰 역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같이 싸웠지만 간신히 목숨만 건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제 마음에 울림을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묵묵히 순응만 했다면 그들이 훨씬 더 불리한 처지에 놓였을 거라고 작가가 말한 부분입니다. 싸워서 지는 것이 아예 싸우지 않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작가 역시 군인으로서는 전쟁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이 글을 기록함으로써 스페인 내전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목소리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미약한 힘일지라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도 내 목소리를 대신해줄 수는 없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면 아우성이 된다. 이 책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보니 새해를 시작하는 책으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이런 말을 하곤 하셨어요. 사는 게 전쟁이다. 눈에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큰 전쟁, 작은 전쟁, 장기간의 전쟁, 단기적인 전쟁. 정말 인생은 여러 전쟁의 연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중 가장 치열한 전쟁은 나 자신과의 전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전쟁은 이기는 맛이죠. 아무쪼록 2025년 맞게 되는 여러 전쟁에서 부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책은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47권인데요. 번호도 안 써있고 디자인도 좀 튑니다. 밀란 쿤데라의 농담 때처럼 작품 해설도 작가 소개도 없어요. 다행히 셀린저에 대한 다큐와 영화가 나와 있어서 저는 이번에 그걸 좀 참고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게요. 문학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던 고등학생 때 이 책을 읽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문학이 이런 거라면 참 재밌는 거구나. 일단 진입장벽이 낮고 재미가 보장된 책이겠죠. 오랜만에 읽을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바로 빌려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